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장윤미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의상이 아주 화사하네요. 네, 봄이라서요.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겨울 옷을 집중적으로 입는 시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두꺼운 옷을 입고 왔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눌 정치 이야기도 좀 화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드네요.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 생생 코멘트 첫 번째 말부터 들어볼까요? 그냥 쉐쉐 이러면 되지. 이 말은 뭐 워낙 화제가 돼서 누가 한 말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죠. 네, 중국이 뭐 최대 수입 국가가 돼버렸다. 그런 중국을 왜 집적거리냐. 그냥 쉐쉐 고맙다고 하면 되지. 이런 뭐 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 발언이 이제 충남 당진의 유세를 갔을 때 나온 발언이더라고요. 아마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대만과 중국의 양안 문제에 대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어떻게 보면 밝혔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말에 또 중국이 상당히 격앙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갈등이 계속돼 있고 미국도 여기에 관여를 하면서 국제 분쟁화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도 뭐 의견이 나뉘었지만 아니, 대통령으로서 이 양안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과도 좀 인접해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와 무관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 대만 다 이제 대한민국으로서는 교역, 특히 대만은 반도체가 굉장히 강국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선명한, 명징한 이런 발언을 해서 중국을 좀 불필요하게 자극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마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만 둘 다 중요한데 너무 명징한 그리고 선명한 입장을 대통령이 특히 외교에서 내므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본 게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중국은 대한민국 GDP에서 너무나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뭐 여러 정세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어쨌든 그 기점으로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좀 하락세였던 것도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에만 실시에 이렇게 발언이 부각되고 있긴 하지만 중국에도 대만에도 이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좀 전략적인 모호성을 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했던 것으로 좀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그 대표의 발언이 또 엄청난 파급력을 지금 가져오면서 또 여당이 거기에 엄청난 또 공세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와 좀 관련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나아가서 이제 총선에 승리를 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좀 제한적으로 부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아마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실세 발언이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한동훈 장관은 진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논평을 보더라도 너무 굴종적이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은 정책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영주권자들한테 지금 참정권이 부여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철회하겠다. 내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그 해당 국가의 투표권을 가지면 우리나라도 그 해당 국가에 대해서만 주겠다는 취지로 이제 공약을 발표를 한 건데요. 그러면 참정권이 무한으로 보장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외국인에 한해서 모든 선거가 아니고요. 지방선거에만 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지방선거에만 허용을 하느냐? 이거는 본인 지역, 본인이 어쨌든 한국에서 3년 이상을 거주했다라고 하면 지역사회 일원인 측면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입장을 개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방선거에만 이 투표권을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총선 대선에도 투표할 수 있나 외국인이? 그거는 사실 사회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네. 법이 마련돼 있지는 이미 않습니다. 제한이 좀 있기는 맞습니다. 있는데. 네. 제한이 있고요. 또 이제 중국과 특히 이건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여요. 네. 근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고 이 국민들 여기에 인민들이란 표현을 쓰죠. 이 직접 투표를 이른바 전인대 전국 인민 대표자 회의 뭐 이런 데서 직접 투표는 하고 있지 그러니까 못합니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지금 투표할 투표를 수는 못 없죠. 하고 있는데 네.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맞습니다. 똑같이 하겠다. 네. 그렇게 제한을 두겠다. 제한을 하겠다는 네, 거죠.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그런데 중국은 공산주의라서 어떤 외국인도 직접 투표는 못 하고 있다라는 또 그런 부분 현실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좀 다른 측면도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런 언급을 하셨군요. 그러면은 지금 그런데 이 이재명 대표의 이 시에시의 발언이 한국을 넘어서 또 중국에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상당히 좀 비중 있게 보도를 하면서 유일하게 현명한 한국인이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저는 이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건지 아닌 건지는 조금 네. 의아한데요. 네. 중국으로선 어쨌든 차기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인 이재명 대표가 네. 일단 중국과의 관계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취지로 들리는 말을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뭐 현명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서 이 발언도 자국에게 조금 유리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중국은 언론도 엄청 통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네. 사실 관보에서 이 문제들을 중국 정부에 유리하게 다루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왜 중국에 직접대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 이거 직접대다라는 것을 중국어로 옮길 때 자오러라는 표현을 썼다는 자오러요? 거예요. 자오러. 네. 근데 자오러가 어떤 뉘앙스를 담은 단어냐면 네. 약자가 강자의 심기를 다소 건드리는 그런 찝쩍거림 뭐 이런 표현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비위를 건드리지 예, 않는 예. 좀. 그러니까 네. 마치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이 뭐 찝쩍거리다는 표현 그 자체는 어떤 가치 중립적인데요. 뭐 네. 약자가 강자가 약자 뭐 이런 의미가 한국말에는 없는데 중국 언론은 약간 이 부분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약자가 강자의 비를 건드리는 걸 마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어한다는 취지로 또 이렇게 자국에서 언론에서 또 기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진짜 한마디 던진 말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한번 만나볼까요? 경제 나라 어려운데 단합 중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일까요? 네, 실루엣을 보고 추측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또 어떤 보도에서는 이 그 검사 시절에 그렇죠. 예, 그 국정농단 사건과 예. 관련해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예, 그 예. 사연을 또 언급을 하기도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국정농단 사건 때 그 특별수사팀에 네. 있었고 그 어느 국민보다 이게 죄가 된다라는 확신을 아무래도 수사팀이면은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 정치적 아이러니죠. 네. 지금은 한 팀인 거고 한 목소리를 네. 내야 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끈 단어도 단합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좀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도태우 장해찬 후보가 낙마하는 과정에서 네.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약간의 비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우파 유튜버 채널 등에서는 네. 이거 좌파 인사다, 좌파 네네. 정치인이다라고 이게 보수 진영에서는 이게 약간 멸칭처럼 또 쓰이니까요. 네. 그래서 집토끼를 잃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왔고 특히 대통령과 약간의 대립각을 세울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언짢아하는 이른바 원래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느 지역에 소구할 수밖에 없느냐. 이른바 TK 지역 그리고 그 지역에 뭐 아주 장기간 맹주를 자리 잡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간 거죠. 왜냐하면 이게 5일 만에 TK를 방문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지역의 원래 강성 그리고 전통적인 보수층의 이런 심기가 좀 언짢다. 우리한테 표 맡겨놨냐. 뭐 이런 단어들도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토끼 확실하게 잡고 가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공을 들인 행보를 보인 것
것 같습니다. 네, 그 뭔가 언짢고 좀 실망스러운 그 마음을 좀 네, 달래기 위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행보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수도권 위기론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나오고 있거든요. 많은 후보들이 걱정을 네.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선 수도권 그리고 특히 중도 민심층을 어떻게든 빨리 받아와야 되는 건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탄핵이 된 대통령이에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그 당시에 어쨌든 굉장히 탄핵에 찬성을 했죠.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탄핵이 맞다라고 이런 해석이 나온 상황에서 이걸 다시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시기에 만남으로 인해서 이거 그렇다면 탄핵의 강을 이른바 건너지 못한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사실 대구 지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아끼는 유영하 변호사 굉장히 국민의힘에서 총선에 출마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네. 뭐 저번 총선 때는 송파에 또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고 네. 대구시장 선거에도 나오시기도 했지만 이번에 아주 이 국민의힘으로선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의 달성에 현역 의원을 그냥 꺾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단수 공천을 줬어요. 그냥 전략 공천. 그렇죠. 전략 공천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과연 국민의힘의 특히 중도층 민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조금 판단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흔들리는 보수 민심을 또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외연도 확장해야 되고 좀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도 저도 다 잡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른바 중도 보수 이제 중도 이런 민심과 강성 보수, 전통 보수층의 민심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그때 뭔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행보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사실 땜질식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따가도 또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네. 어떤 플랜카드를 내걸 때 종북 세력, 범죄자 집단 네. 이게 비판하겠다, 우리가 처단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했는데 이게 서울 수도권 후보들이 내려달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중도층한테 이 호소할 수 있는 전략은 또 아닌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한 입장을 가져야만 이 총선 이미 이 선거운동이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당내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도 이 총선 관련된 이야기는 또 자세하게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생생 코멘트 살펴볼까요? 우리 사회 보수 진보 갈등 가장 크다. 이건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2023년 한국 사회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보수와 진보에 대한 사회 갈등 인식률이 82.9%로 8가지 항목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 사회 갈등 인식률, 네. 이건 뭐라고 보면 될까요? 그런 조사를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찾아봤더니 이를테면 뭐 진보 보수의 갈등이 크냐 아니면 노동자, 사용자의 네. 갈등, 그리고 빈곤층, 중산층,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적대적인 세력이라고 흔히 생각되는 이 진영들이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개발주의자들과 환경보호주의자들 네. 이렇게 8가지 지표를 두면서 어느 이 집단과 집단의 아. 갈등이 가장 크냐를 물었는데요. 네. 보수 진보가 압도적입니다. 82.9%가 사회 갈등 인식률 조사에서 굉장히 갈등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해마다 하는 조사인데요. 네. 지난해에 이 8가지 지표 중에 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변한 것만 유일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더 낮아졌는데 맞습니다. 보수와 진보만 더 올라갔다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럼 어떤 연령층이 가장 심하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네. 40대 지지층이었다고 40대요. 해요. 40대 지지층이 사회에서도 허리 역할을 하고 어쨌든 가장 또 뭐 진보적이다라고 이제 분류가 되는 연령층이기도 네. 한데요. 그곳에서 진보 보수 갈등이 너무 심한 것 같다라는 답변율이 높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 나이대니까 또 네.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나요? 저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정치가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21대 국회에서 그런 모습 많이 못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조선일보 일면 기사를 봤더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의 얼굴을 굉장히 크게 싣고 혐오 대 혐오라는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네. 서로가 서로를 대화나 타협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거의 적으로,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범죄자 집단이다, 피고인 네. 집단이다, 처벌해야 되고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대로
조기 종식해야 된다. 막 이렇게 탄핵을 암시하는 이런 발언들이 민주당에서도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대화는 실종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유권자들한테 그대로 가 닿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기본적으로 정치권의 성찰과 반성이 전제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선거 시즌이다 보니까 이 피로감도 더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결과에도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정치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또는 무관심으로 이어질까 봐 좀 걱정이 되기도 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왜냐하면 정치 혐오는요, 말씀 주신 대로 정치 혐오와 나아가서 참여 자체를 굉장히 안 해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런 격언이 있죠. 투표를 왜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 국민들이 본인의 어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네. 겁니다. 투표권을 포기하는 순간 그거는 본인이 어떻든 참정권을 단순히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부에 대해서 할 말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유권자만 탓할 수 있을지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정치 테러가 일어났죠.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테러가 있었고요. 네. 배현진 의원도 그냥 백주대낮에 사실상 가격을 당한 겁니다. 이게 과연 정치권에서 타협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이게 일상화됐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였는지는 상당히 의문이어서요. 네. 제발 22대 국회에서는 좀 타협하고 좀 대화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권자들이 더욱더 현명해져야 할 때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분석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판세와 변수는입니다. 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의 표심 잡기 경쟁 더욱더 뜨거워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장윤미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바로 코앞으로 왔네요. 이제 한 13일 남았나요? 네, 오늘로 딱 13일 남았죠. 앞으로의 판세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요즘 언론사들이 뭐 단독이다 뭐다 해서 각 당에서 지금도 판세 분석은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걸 뭐 공표하는 여론조사는 언론사가 의뢰한 뭐 별도로 기사화되는 여론조사가 있지만 네. 각 당이 다 싱크탱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계속 돌리고 있고 각 지역 단위에서도 또 돌리고 있고요. 네. 그럼 그 내부 자료를 우리가 입수했다라고 해서 보도하는 이런 단독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보도의 흐름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는 내부 판세 분석을 한 82곳 정도 우세 지역이다. 네. 뭐 민주당은 한 110곳 정도를 우세 지역으로 뭐 전망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은 82석은 사실 굉장히 적은 수치예요. 지난 총선 때 대패했을 때도 이거보다 훨씬 많은 의석수를 차지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거보다는 그렇죠. 네. 예, 100석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미 일단은 바닥을 쳤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 있다. 이 네. 부분은 이제 정확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홍석준 의원이 이야기한 내용도 있고요. 네. 민주당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좀 우세한 지역이 점차 늘고 있다라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네.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게 정말 선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함부로 낙관할 수는 없다라는 기류가 강한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뭐 200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전망치라기보다는 네. 이제 200석이라는 것은 개헌도 가능하고 이를테면 바라는 마음. 탄핵 발의도 가능하고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를 했으니까 네. 이걸 저지하는 걸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시 한번 국회로 핑퐁하듯이 넘어왔을 때 200석 이상이면은 거부권을 또 네. 무효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슬로건처럼 이야기를 하고 내부에서는 좀 자만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또 국민의힘에서 우리는 80곳 정도밖에 이기는 지역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건 사실 전략적 엄살이다. 막 이렇게 일부러 평가하고 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이런 그 기류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사실은 뭐 저희가 한 2, 3주 전만 해도 판세가 상당히 여당에게 좀 유리한 것 같은 맞습니다. 예.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새
이제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고 지금은 낙동강 벨트 그리고 뭐 PK 지역까지도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PK를 뭐 전통적인 여당 우세 지역이다 이렇게 막 분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정치적인 기류에 따라서 정말 민주당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하기도 하고 또 국민의힘에 지지를 하기도 했던 그런 지역인데 아마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좀 악재라고, 그러니까 선거에 악재라고 됐던 하나의 모멘텀들이 있죠. 이를테면 황상무 전 수석의 발언. 네네. 근데 그 부분은 일주일을 끈 것은 사실 국민의힘 후보들로서는 좀 아쉬울 거예요. 빨리 네. 이렇게 어차피 사퇴를 할 거였으면 빨리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도움이 됐을 텐데 네. 어쨌든 일주일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거는 이종섭 전 장관 네. 문제인데요. 처음에는 언론의 기류를 보더라도 서울 수도권 후보들이 이 문제 빨리 매듭 지어달라. 네. 빨리 급히 귀국시켜달라.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조속히 급히 귀국해서 빨리 수사받아라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 김태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양산 출마를 했고 전략적 재배치다 해가지고 본인의 지역구를 이제 넘기고 양산에 가서 후보로 이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네. 대단히 좀 어떻게 보면 발언 수위를 세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종섭 전 장관 민간인 신분에서 조사받아야 된다. 네. 빨리 그만둬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른바 PK 기류도 좀 심상치 않구나. 그래서 네.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구나. 그리고 이 선거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 민심을 엄청 직접적으로 청취를 하잖아요. 피부에 와닿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점점 발언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인의 어쨌든 그 당선을 위해서는 정부에 이러저러한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요구가 PK 기류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수도권 위기론이 계속 확산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원톱으로 계속 가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좀 등판해야 하지 네. 않을까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당내에서도 네. 나오고 있고요. 네, 이른바 이제 그 서울의 동대문에 출마한 김경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훌륭하지만 뭔가 중량감 있는 무거운 이런 이 스피커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비교적 젊고 참신한 이미지가 있었지만 좀 가볍다, 중도 확장성이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보완제로 유승민 전 의원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어요.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도 확장성이 있는 보수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질문을 받고 자기는 생각해 본 적 없다. 선을 약간 선을 긋는 그었죠. 느낌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전망이 나오는데 이게 선거에 일단 도움이 될 시점을 넘었다. 아. 만약에 모실 거면 정말 도움을 청할 거면 진작에 했어야 된다. 아, 지금 라는 와서는 이야기가 별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네, 있다. 또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 대통령 심기경호인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내부의 경쟁자였잖아요. 그때 대단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게 또 전통적인 지지자들에게는 좀 상처로 남아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쉽사리 이 부분을 좀 용인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기류가 있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전체적인 선거 판세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통 또 지지층들이 워낙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선택을 결과적으로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좀 드네요. 이제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 정당이죠. 국민의 미래의 인요한 선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심판하는 선거 뭐 이렇게 또 규정을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 인요한 선대위원장의 합류가 또 뭐 좀 효과가 있을지 아까는 이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네. 와도 좀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인요한 위원장의 합류는 지금 시점에 효과가 좀 있을까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 체제로 가기에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소화해야 되는 뭐 일정이나 메시지도 너무 많으니까 그 네. 역할이 좀 분산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안철수, 나경원, 네. 원희룡 이제 후보를 냈던 건데 다 각자 근데 지역구 그렇죠. 또 활동도 지금 거기도 사실 아주 낙관하기는 어려워요. 전국
정치원 유세를 하기에는 본인들이 급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으로 보완제 역할을 맡긴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선거법상 한계가 있어요. 국민의 미래와 국민의힘은 엄연히 다른 정당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국민의 미래의 선대위원장이고 본인이 국민의 미래의 8번인가 어쨌든 네. 비례 이 순번을 받았잖아요. 공직선거법에 당의 대표는 다른 당을 지원할 수 있어요. 홍보하고 지원 유세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후보자는 할 수 없어요. 아. 처벌받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은 일단 정치적인 상황이 법률적으로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네요.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그러면 엄청난 플러스가 될 것인가? 저는 혁신위원장으로 딱 그 정치 일선에 나섰을 때는 상당한 신선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인요한이라는 정치인이 유권자들에게 참신함을 줄 것인가? 이미 그렇진 않은 측면이 네. 있거든요. 그리고 뭐 대통령을 향해서 나라님이다, 뭐 불이 났을 때 군수를 경질하는데 네네. 뭐 군수가 불질른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네. 이제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네. 이야기를 한 부분들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좀 실언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게 국민의힘에 큰 힘이 된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뭐 좌파, 우파 논란이 아니라 대파 논란이 네. 또 지금 총선에 또 다른 약간 좀 공세로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마트에 방문해서 이제 그 파 한 단에 875원이면 뭐 비교적 이제 좀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걸 두고 이제 야당 후보들이 이제 또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고 또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제 이수정, 수원정 후보가 이걸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대통령의 발언의 정확한 맥락을 보면 네. 이거 875원 괜찮네 뭐 이렇다기보다는 네네. 그래 지금 물가가 대단히 높고 그렇지만 이게 할인 행사에 뭐 중복 할인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네. 875원 정도면 이제 합리적이다라는 네. 평가를 한 것으로 보여요. 네네. 그런데 정치는 그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왜 유권자들이 대통령의 민생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다, 한가하다라는 평가를 하니까 이게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기에 세기를 박은 건 전 사실 안타깝게도 이수정 후보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제가 오늘도 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네. 식당 사장님이 제가 약간 단골인 식당이에요. 혼자 가서 네네. 밥을 많이 먹는. 근데 평소에 말을 잘 걸지 않으시는데요. 네. 저한테 대파 가격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식당을 운영하시니까. 그리고 대파도 올랐지만 청양고추가 너무 많이 올랐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수정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에서 한 단을 짚고 875원 얘기하신 거 아니다. 한 뿌리를 얘기한 거다. 네네. 대단히 희화화돼 보이고 네. 너무 안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대파를 뭐 대파하겠다라고 네네. 또 SNS에 영상을 올리고 이제 올리려고 끝쳤다. 하다가 예, 또 철회했다라고 네, 하죠. 철회했다고. 저는 이게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아까도 인요한 위원장이 이재명 심판하겠다, 조국 심판하겠다. 전 별로 먹히지 않을 것 같아요. 민생. 집권 여당은 민생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걸 쓸데없이 좀 희화하는 좀 자책골을 후보가 냈다라는 점에선 좀 무척 아쉽습니다. 네,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물가가 제일 지금 체감이 되기 때문에 더 이제 이게 화제가 되기도 네. 하고 또 약간의 이제 분노를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현수막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원래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범죄자라든지 네. 종북 세력 이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걸려고 하다가 이제 내부 반발이 있어서 또 그것도 철회를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사실 민주당도 한번 이 현수막 논란을 겪었었어요. 네. 아주 뭐 선거 초반이긴 했지만 나에게 온 당 이랬을 때 너무 선거를 뭐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냐 네. 이러면서 다 걷어들였거든요. 네네. 이것도 사실 당대표의 지시 없이는 원래 걸리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요. 문구를 하나하나를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직접 보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검증을 거치거든요. 네네. 아마 제 판단입니다만 지도부에 최종 컨펌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수도권 서울에 걸려고 내려보냈더니 후보들이 사실상 거부를 했다라는 거죠. 네네. 이게 중도 확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후보들이 이거 못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종북 세력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종북 세력이 있다면 정말 뭐 처벌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응징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이건 중도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 종북 세력 청산일 것인지 너무 좀 괴리감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그리고 범죄자 집단, 조국혁신당, 그렇죠. 조국 대표 실형 2년 받았어요. 황운하 의원 3년 받았습니다. 전 국민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저는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심판하겠다. 원래 집권 여당은 무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오히려 야당 심판론을 꺼내니까 이 부분이 정말 이 유권자들을 만나는 후보들한테는 이게 아닌 것 같다. 이건 좀 철회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철회를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잘한 결정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린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좀 약간 그 엇박자가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민주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서대문 갑에 김동아 후보 지원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자신이 지금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에 나가지 않아도 재판이 지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검찰이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 이렇게 검찰을 비판하는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뭐 오히려 이제 내가 지금 방해를 좀 받고 있다. 선거 운동을 하는데 지금 검찰이 그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재판이 사실상 일주일에 한 3번 정도가 있고 몇 번은 나가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바로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의 이제 심리가 이 유동규라는 중요 이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인 건데 그 사건에 이제 공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있고 또 정진상 이 실장이 있었던 건데 본인의 반대 신문은 끝났고 그래서 변론 분리를 해달라. 나는 반대 신문 끝났고 더 할 것도 없다. 내가 없어도 할 수 있다. 그 상황이다라고. 근데 재판부가 변론 분리를 해주지 않았고요. 이건 재판부 재량이니까 뭐 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기소를 받게 된 상황은 그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은 검찰의 수사에서 촉발된 거니까 이 정치 검찰이 사실 내 손발을 묶으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이런 언급을 다시 한번 환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건 지지층한테 좀 호소하기 위한 전략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당 내에서는 이제 이 말실수, 이제 설화를 좀 이제 경계령 같은 걸 내렸는데 지금 좀 상당히 좀 무색하게 계속해서 오히려 설화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셰셰 뭐 언급이라든지 또 이직이라든지 강원서도로 전락한다라든지 재혼가정 비하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의 오히려 중심에 있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좀 문제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수위를 올리는 데는 또 의도가 있겠죠. 이게 아마 수위가 높아지고 현장에서 즉석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런 뭐 이른바 실언이라고 언론에서 평가하는 발언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오늘 선거 운동 현장에서는 딱 정해진, 그러니까 참모들이 미리 준비해준 원고를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도 이런 비판을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발언들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뭐 계모 같다, 국민의힘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의붓아버지 같다라고 하는 건 사실 재혼가정 분들이 듣기에는 상처가 당연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어떤 비유적 표현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유권자들한테 상처가 되는 말은 최소화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요. 일단 좀 정제된 발언을 좀 하고자 한다는 게 사실상 오늘 그 원고를 읽는 데서 좀 드러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선명성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뭐 정권의 조기 종식 이런 걸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앞두고 함부로 이슈화하면 정말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이슈예요. 그런데 더 앞서서 조국혁신당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죠. 김건희 여사를 그땐 여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를 법정으로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하겠다. 그런데 그게 역풍을 맞기보다는 사실상 돌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선명성 경쟁이라기보단 이게 어쨌든 유권자의 일부에 대해서는 뭔가 호응하는 분위기도 있다라는 점을 이제 선거 캠페인에 좀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앞으로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공식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의종군하겠다는 말처럼 네. 어떤 공식 직책을 받은 건 아니지만요. 특히 접전 지역에 가서 지원 유세를 하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네. 오늘도 이재명 대표와 만나가지고 또 포옹을 하면서 이제 당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제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현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 이 선거 캠프에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일단 임종석 전 실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위상이나 이런 부분이 커서요. 네. 이제 한 지역구에 메인다기보다는 이제 여러 지역 그리고 특히나 접전이라고 할 수 있고 PK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뭐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 좀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이제 정책도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출생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뭐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그 전에 앞서서는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을 하겠다. 네. 그리고 애를 셋 낳으면은 대학 등록금을 전부 면제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좀 이행 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겠죠? 저는 네. 다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네. 여야에서 낸 정책들이 다요. 근데 1인당 25만 원은 이게 뭐 현금 살포 아니냐, 물가가 되게 높은데 네. 이런 시장에 돈이 풀리면 또 물가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걸 좀 뜯어보면 이게 지역 화폐 형식으로 주겠다, 지급을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재래시장이나 뭐 일부 식당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추계해봤을 때 예산은 한 13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이제 대통령이 민생 정책 이제 토론회를 하면서 여러 이제 공약 같은 거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1,000조라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네. 물론 민간이 투자해야 되는 부분까지 합쳐진 거긴 한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 뭐 큰 금액이 아니라서 충분히 재원 마련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어제 오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옮기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법 개정안에는 분원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왜 국회법에서도 전격 이전을 못했냐면 예전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그게 관습헌법이기 때문에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는 건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랬었죠. 그 당시에 이제 헌재가 이 수도라는 것은 여러 지표로 판단을 하는 건데 특히 아주 핵심적인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국가기관이 소재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를 이야기를 네네. 해요. 그런데 그 축인 국회로 옮기면 이거 개헌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헌재의 결정례를 번복해야 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최소한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게 참 갈 길이 먼 네. 그리고 이게 여야 대선의 공약이기도 했었어 가지고요. 네. 다시 한번 좀 분위기를 환기하는 차원의 이제 공약을 좀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그 보수 언론에서도 이게 좀 세종시 완전히 이전이 정책적으로 지금 깜짝 발표할 네. 그런 사안은 아니다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살짝 있더라고요. 이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내부 국민의힘 내부 당직자나 이런 참모들한테도 철저히 함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전망 뭐 기자들한테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의대 정원의 출로 이게 워낙에 긴급한 현안이니까 그 네. 부분을 언급하려나 아니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막 여러 목소리를 내주길 바라는 이제 후보들이 있으니까 그런 메시지를 내려나 했는데 너무 예상 밖이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부를 출입하는 기자한테 들었더니 처음에는 어떤 걸로 발표하냐고 했을 때 철저히 함구했는데 지금은 이 정책이 무슨 의미고 어떤 뭐 유의미한 게 있는지를 굉장히 뭐 기자들한테 뭐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외에 이제 다른 변수들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또 투표율입니다. 이 투표율이 그 60% 정도를 좀 기준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지난 21대 총선 투표율이 66.2%로 굉장히 높았는데 이게 60%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좀 보수와 진보가 그렇죠. 어디가 더 유리한지가 다르다고 맞습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흔히들
높으면 민주당이, 낮으면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지표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죠. 네. 2000년대 들어서 투표율이 57.02%가 평균 투표율이에요. 아, 57%가. 네. 그런데 네. 60%를 넘었을 때는 민주당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네. 17대 총선 때 뭐 이걸 좀 비하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탄돌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탄핵의 열풍을 어쨌든 그 후유증을 안고 열린우리당의 과반 의석이 좀 차지를 했었거든요. 그때 네. 투표율이 60%를 넘었어요. 60.6%. 네. 열린우리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신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투표율이 46%에 그쳤던 때가 있어요. 네. 그때는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도 그대로 통과될 것인지, 그러면 바로 직전 선거 민주당이 어마어마한 의석을 받았습니다. 사실 180석이요. 네. 그때 투표율이 짚어주신 대로 66.2%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요. 네. 이번에도 민주당으로서는 또 투표율을 올리는 그런 선거 캠페인을 모색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네. 투표율도 끝까지 저희가 한번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의정 갈등 심화 봉합 가능성은입니다.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갈수록 또 커지고 있는데요.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에 나섰지만 좀처럼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갈등의 핵심이 이 정원 2,000명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는 뭐 총선까지도 상당히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13일 남았다고 하지만 네. 일반 유권자들한테 뭐 여러 변수가 있겠다는데 환자와 환족 가족들한테는 이거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제때 치료를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처음에는 의대 정원 확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이슈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대 네. 정원은 좀 높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너무 강대강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아니 왜 협상과 타협이 지금까지도 안 되는 거야? 네네. 이게 2,000명은 과학적인 수치가 맞는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여권의 이 총선 악재처럼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2,000명에서 좀 물러서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좀 내부 의견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증원 규모는 좀 타협이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네. 대통령이 직접 굉장히 여러 차례 언급을 했던 부분도 있어요. 네. 대통령의 발언의 무게감이란 것도 분명히 있고요. 네. 또 현실적인 측면은 이미 2,000명의 이 의대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지금 지역별로 또 다 나오는 나왔어요. 상황이죠. 예, 다 나왔고 네. 그 여파로 N수를 한다, 재수를 한다, 반수를 한다, 직장인들이 의대를 준비한다, 이런 여러 여진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정책을 되돌린다? 이것도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네. 정부로서는.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뭐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2,000명은 최소한 못 물린다라는 것이고요. 네. 의대 교수들 사직도 지금 줄사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의대와 의사들의 입장은 2,000명에서 이게 줄이지 않으면 우리는 현장 복귀는 못한다라는 취지인 것이기 네네. 때문에요. 이게 정말 강대강 국면이 선거 임박해서도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의협 선거가 있었는데 굉장히 강경파로 알려진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분은 오히려 이 저출생에 맞춰서 의사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강성 입장을 네. 견지하고 있고, 이 처음에 이 회장 선거를 할 때 두 명이 이제 하는데 결선 둘 다 투표에서. 네, 둘 다 강성이라서 네네. 누가 되더라도 사실 의협의 입장은 크게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냥 크게 변함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요. 네. 이 이면택 회장은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1,000명을 오히려 줄여야 된다. 오히려 의대 줄여야 정원을. 된다. 이거는 네. 정말 더 이제 뒤로 정부 입장에서는 후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중간에서 만날 지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 이면택 신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입틀막 의사로 좀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출석하는 이제 가는 행사에서 네. 또 대통령한테 이제 약간의 어쨌든 항의성 구호를 외치다가 경호원들에 의해서 좀 입이 네네. 틀어막힌 채 이제 끌려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민주당 성향이냐, 그렇진 않아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엄청 이제 비판이 있고 해서 네. 아마 의사협회의 이제 이익을 관철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여기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게,
이 부분 보건복지부 차관, 보건복지부 장관 파면하라고까지 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상당히 더 나아가는 네. 그 지금 대화나 타협보다는 갈등 쪽으로 더 나아가는 느낌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의사 내부에서도 2,000명은 사실 과도하고 이게 수용이 안 된다. 네. 왜냐면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의사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2,000명을 뽑게 되면 더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네. 그것과 연장해서 지금 중간에 좀 타협점은 뭐랄까요?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이제 그 등판해서 네. 뭔가 이제 의대 교수 협의회랑 만나서 좀 대화를 좀 시도해 보겠다 했는데 별다르게 좀 합의점을 찾지 못한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출로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사실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은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걸 처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당에서 뭔가 중재안을 내는 형식으로 해서 중간 지점을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언론의 분석을 보면 대통령실로부터 전권을 부여받고 나가지 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좀 깜짝 그리고 긴급 간담회가 주말 사이에 이뤄졌던 거예요. 네네. 그때가 어느 시점이었냐면 의대 교수들이 줄 사표를 내는 걸 바로 다음날 하겠다라고 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긴급 간담회를 비공개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화 협의체 갖겠다. 이걸 대통령실에 건의했다라고 했고 대통령실도 흔쾌히 응했어요. 네네. 근데 거기가 끝이었어요. 의사협회 그 간담회에 참석했던 주체들의 평가는 이거 알맹이가 없고 공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협의체라는 건 사실 계속 있어 왔거든요. 네. 대화를 안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설사 이제 대통령실로부터 정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좀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메시지를 냈으면 뭔가 모멘텀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 긴급 만남도 사실 뭐 야당에서는 이거 뭐 약속 대련 아니냐, 역할 부여하려고 뭐 깜짝 구원투수로 역할 준 거 네. 아니냐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말도 틀리게 된 거는 이게 좀 흐지부지 돼 버려 가지고요. 또 네. 좋은 기회를 또 여권으로서는 놓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의사인 이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또 나서서 이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의료 파탄이 일어날 네. 것이다라면서 이 증원 규모 재검도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그렇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도미노식으로 그런 여파가 미칠 거라는 게 지금 의대생들이 휴학했어요. 네. 제가 주변에 이제 의대생을 가진 부모들 만나봐도 애가 이제 휴학을 해야 돼가지고 지방의대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에도 못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오더라고요. 집단으로 휴학을 해가지고요. 네네. 이 학생들이 일단은 수업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복귀를 하게 돼요. 그럼 내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 2,000명을 뽑는다.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현재 휴학한 학생들까지 포함을 같이, 해야 되니까요. 네. 그냥 2,000명만 그냥 자연적으로 높이더라도 이 의사분들, 의대 교수님들 말씀으로는 그것도 소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수라든지 예. 뭐 수업의 질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저는 인문대를 나왔는데 인문대도 2,000명이 늘어난다고 하면 책걸상만 마련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강의실도요. 그런데 의사는 좀 다르잖아요. 특수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해부학 같은 것도 아마 못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군대로 빠지는 군의관들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도미노 형식으로 의료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혼란이 가중될 거다라는 게 안철수 의원의 진단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의대 정원수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 의사인 또 다른 의사인 이뇨한 국민의 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정부의 입장을 계속 옹호하면서 말을 아끼는 느낌의 언급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성동인가요? 지원 유세를 갔을 때 이제 한 떡볶이집을 들렸는데요. 그때 이뇨한 위원장과 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도 어쨌든 국정 운영의 주체였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뇨한 위원장은 만약에 의대 정원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 대통령실과 또 정면 배치되는 입장이기도 해서 정치인으로서 여러 고려를 해서 좀 입장을 내놓는데 신중한 것 같습니다. 네. 참 앞으로 이제 그 뭐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요 의대 그리고 병원장들이 비공식 간담회를 했지만 뭐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고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환자라든지 국민들의 마음이 계속 좀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법 어떻게 좀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의대 정원 수를 다소 조율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숫자를 지금 건드리지 않고는 좀 퇴로가 대화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상승했을 때는 뚝심이 있다. 네. 의대 정원 잘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의구심 또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아주 좀 물러서더라도 정책적인 방향 전환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희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유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